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연회장의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따뜻하고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윤현지의 첫 아들 준우의 돌잔치를 위해 예약한 특별한 날이죠. 현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배치된 색색의 장미, 꽃꽂이와 세심하게 준비한 한식, 양식 요리들을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벌써 새벽 6시부터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시어머니는 30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100만 원이 넘는 고급 한복을 입었고 동서 역시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원피스에 에르메스 백을 들고 있었죠. 둘은 연회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식품의 위치나 음식 배치, 심지어 냅킨에 접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지적하며 이런저런 의견을 늘어놨습니다. 현지야, 저 꽃꽂이는 좀 더 화려한 걸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사진 찍을 때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요즘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시대잖아. 맞아요. 언니 말이 맞아요. 오늘 오시는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인데 너무 소박하면 우리가 민망하잖아요. 체면이라는 게 있는 거고. 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아이의 첫 돌잔치인데 왜 이렇게 남들 눈치만 봐야 하는 건지 정작 중요한 건 뭔지 모르겠더군요. 남편 민수는 옆에서 그래.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지 하며 고개만 끄덕일 뿐. 자신만의 의견은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착하긴 하지만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면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는 입구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점점 숨이 막혀오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다음 손님을 맞이해야 했죠. 오후 2시 정각 연회장 입구 쪽에서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현지의 아버지 윤상구였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하고 든든한 자세로 걸어오는 모습이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차림새는 화려하고 격식을 갖춘 연회장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10년도 넘게 입어서 소매 부분이 해진 회색 점퍼에 색이 바래서 검은색인지 남색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낡은 바지, 그리고 손에는 동네 슈퍼에서 받은 듯한 오래된 종이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현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반가움과 동시에 묘하고 복잡한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엄습해왔습니다. 평생 작은 헌책방을 운영해온 아버지는 늘 그런 소박하고 꾸밈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필 오늘만큼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차림을 단정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특히 까다로운 시어머니와 동서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현지가 반갑고 따뜻하게 인사하자 윤상구는 환하고 정겨운 미소를 지으며 손자 준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런데 현지는 주변을 둘러보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동서 역시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서로 의미심장한 시선을 주고받더군요. 어머, 사돈 어르신께서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형식적으로 인사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톤이 현지의 가슴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엔 좀 더 격식에 맞게 차려입으시지.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다 보시는데 말이에요. 동서가 옆에서 거들어 나섰어요. 맞아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엔 돌잔치도 하나의 중요한 사교 모임이잖아요. 사진도 많이 찍히고 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 저기 주방 쪽에서 책 상자라도 하나 챙겨가시면 딱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하하. 두 사람이 겉으로는 웃으며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시니컬하고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를 현지는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봐 당장이라도 말리고 싶었지만 또 다른 가족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죠. 윤상구는 그런 날카롭고 모진 말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태연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요. 오늘은 우리 귀한 손자 보러 온 날이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낡은 종이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포장된 물건들을 꺼냈어요. 낡은 동화책 한 권과 작은 흰 봉투였습니다. 책은 표지가 여러 군데 해져 있었지만 투명 테이프로 정성스럽게 보수되어 있었고 봉투에는 사랑하는 손자 준우에게라고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상구가 손자에게 건넨 소박한 선물을 본 시어머니와 동서의 반응은 현지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요즘은 돌잔치 선물로 금반지나 골드바 아니면 최소한 명품 베이비용품 같은 걸 주시는데 중고책이라니요? 게다가 이렇게 해진 책을요. 시어머니도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거들었죠.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동화를 보고 온갖 디지털 기기로 놀이를 하는 시대인데 이런 낡고 해진 책을 주시면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민망하지 않나요? 현지의 가슴 속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마그마처럼 뜨겁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을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하고 모욕받는 걸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와 큰 소리로 다투면 아버지가 더 깊게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꾹 참았죠. 아버지께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해 주신 선물입니다. 준우가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동서는 비웃음 섞인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성이야 물론 고맙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다른 분들이 주신 선물들이랑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저기 선물 테이블 좀 보세요. 실제로 다른 하객들이 준비한 선물들은 모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명품 브랜드 제품들이었어요. 순금 팔찌, 은수저 세트, 수십만 원짜리 명품 베이비 용품, 고급 장난감들이 선물 테이블을 호화롭게 가득 메우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아버지의 소박하고 검소한 선물은 더욱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윤상구는 여전히 상처받은 기색 없이 밝은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이런 책도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제가 우리 현지 어릴 때도 이런 옛날 동화책들 많이 읽어줬거든요. 그때 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른 시대죠. 사돈어른, 요즘 아이들 교육 환경이 어떤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선 말에 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목이 메어왔지만 겨우겨우 참아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헌책방에서 상태가 가장 좋고 내용이 훌륭한 동화책을 골라서 가져오신 거였습니다. 비록 중고책이긴 하지만 교육적 가치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손자에 대한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주변 하객들도 하나둘씩 이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현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미안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상황 자체가 견디기 어려웠어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준우가 분명히 정말 좋아할 거예요. 현지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분위기가 점점 어색하고 불편해지고 있던 바로 그때 갑자기 입구 쪽에서 예상치 못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다급하고 서둘러 하는 걸음으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점잖으며 풍채가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호텔 직원들이 그 뒤를 바짝 따라오며 뭔가 열심히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손짓으로 제지하며 계속해서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왜 저렇게 급하게 들어오시는 거야? 혹시 호텔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객들 사이에서 궁금해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현지도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 낯선 남성을 바라봤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매우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듯 표정이 진지하고 간절했죠. 시어머니가 호기심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현지에게 물었습니다. 현지야, 저분 누구야? 너희가 따로 초대한 분이야? 아니면 혹시 호텔 측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온 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처음 보는 분인데요. 돌잔치 하객 명단에도 없던 분이고요. 현지도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돌잔치. 초대장을 보낸 하객 명단을 속속들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호텔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예약에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시선이 연회장을 훑어보다가 한 곳에서 완전히 멈췄어요. 바로 윤상구가 조용히 서 있는 곳이었죠. 남성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깊은 감동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고 있던 소중한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주저함 없이 큰 걸음으로 윤상구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분이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건가? 현지는 무언가 강한 예감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 남성의 움직임을 숨죽이며 주시하고 있었어요. 연회장 전체의 시선과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었죠. 동서가 현지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분 옷차림이나 분위기 보니까 꽤 중요한 사람 같은데 혹시 너희 아버지랑 어떤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건 아니야? 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이는 사람과 아는 사이라면 미리 얘기해 주셨을 텐데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는 평생 작은 동네에서 소박한 헌책방만 운영해 오셨는데 저런 고급 정장 차림에 성공한 사업가와 무슨 접점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남성의 표정과 행동은 분명히 윤상구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반가움과 존경심이 얼굴에 가득 드러나 있었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고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성이 윤상구 앞에 도착하자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이며 최고의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꼭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다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순간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화 소리, 웃음소리, 심지어 그릇 부딪히는 소리까지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죠. 시어머니와 동서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믿기 어려운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책 상자나 챙기라며 비아냥거리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품격 있고 성공해 보이는 신사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니요. 아, 이보게 그렇게까지 정중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서 일어나게. 윤상구가 당황하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남성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이 호텔의 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선생님을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평생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현지는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이 호텔의 본부장이라니. 평소에도 이 호텔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유명한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그런 곳의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깍듯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김정훈 본부장은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듯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헌책방, 저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깊은 감사가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제가 대학생이던 15년 전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학비는 물론이고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면서도 공부를 포기할까 심각하게 고민하던 절망적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선생님의 헌책방을 알게 됐죠. 김정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전공 서적은커녕 참고서 한 권도 제대로 살 수 없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제게 무료로 책을 빌려주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공 서적들을요. 경영학, 회계학, 마케팅 관련 서적들까지 모두요. 현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오늘에야 처음 알았거든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동시에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김정훈 본부장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책만 빌려주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제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어요. 매번 책을 빌리러 갈 때마다 젊은이, 포기하지 마라, 힘들어도 꿈을 잃지 말고, 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며,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죠.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어 듣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기둥 옆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동서는 입술을 꽉 다문 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로 어디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선생님께서는 제가 졸업할 때까지 거의 4년 동안 단 한 번도 재촉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책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면접 복장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이력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인지, 심지어 면접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까지 아버지처럼 세세하게 조언해 주셨어요. 김정훈 본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른 뒤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과 무조건적인 배려, 그리고 한 젊은이의 미래를 위한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제게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인생의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의 모든 연회 비용과 하객 접대비, 그리고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아니, 꼭 부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선생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 표현입니다. 현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연회장 대관료만 해도 500만 원이 넘는데 거기에 음식비, 서비스비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김정훈 본부장의 표정은 진심 그 자체였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는 없지. 자네가 성공한 걸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있어. 윤상구가 손사래를 치며 정중히 사양했지만 김정훈 본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제발 받아주세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평생 감사하고 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요. 주변 하객들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특히 방금 전까지 윤상구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창피함과 후회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동서는 어디로든 사라지고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상구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경외의 눈빛이었어요. 김정훈 본부장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간 후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윤상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어디에 숨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어색하고 난처하게 서 있었어요. 현지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동시에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다가가자 윤상구는 여전히 화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괜찮다, 현지야. 그 친구가 너무 과하게 고마워하는구나.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뭐 그리 특별한 일이겠니? 그때 현지는 문득 아버지가 처음에 건넨 흰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모든 관심이 김정훈 본부장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직 열어보지 못했던 그 봉투 말이에요. 손이 떨리면서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두꺼운 통장 하나와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지가 들어있었어요.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적금 통장이었는데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서 벌써 6년째 이어오고 있었더군요. 총 잔액이 720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헌책방 수입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지로서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절약하며 이 돈을 모으셨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정성스럽고 반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현지에게 우리 귀한 준우가 커서 대학에 갈 때 학비로 쓰라고 할아버지가 조금씩 모았단다. 많지는 않지만 할아버지의 진심이니 꼭 받아줘. 그리고 딸아, 오늘 같은 날 겉모습 때문에 내가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할까봐 정말 미안했다.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많이 했어. 하지만 아빠는 그냥 내가 편했으면 좋겠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아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고 내가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현지야. 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오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기까지 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아버지를 두고도. 현지가 울먹이며 아버지를 꽉 끌어안자 윤상구도 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어요. 울지 마라, 현지야. 아빠는 내가 행복한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있으면 아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주변에서 지켜보던 하객들도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현지와 아버지의 감동적이고 뭉클한 포옹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그러나 결연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리 고개를 깊숙이 푹 숙인 채였어요. 그리고는 윤상구 앞에서 진심으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며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현지에게는 충격적이면서도 다행스러웠죠. 아닙니다. 사부인, 저야말로 이런 중요한 자리에 격식에 맞지 않는 차림으로 와서 민망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윤상구가 여전히 겸손하고 온화하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사돈어른,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오늘 제대로 배웠습니다.
겉모습과 재물로만 사람을 판단한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동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전까지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표정이었죠. 사돈어른, 제가 정말 철없고 배려심 없이 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정말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무례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동서는 정성스럽게 고른 고급 꽃다발과 마음을 담은 사과 편지를 들고 윤상구의 작은 헌책방을 직접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정중하고 깊은 사과를 했죠. 윤상구는 그런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오히려 차까지 대접하며 환대했습니다. 그 후로 현진의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겉모습이나 체면, 남들의 시선에만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사람의 진짜 가치와 품격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어요. 동서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윤상구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윤상구는 여전히 동네 작은 헌책방에서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짜 모습과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게 책을 무료로 빌려주고 인생 상담과 조언까지 해주는 진정한 교육자이자 인생의 멘토라는 걸 말이죠. 김정훈 본부장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헌책방을 찾아왔고 윤상구는 더욱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현진은 아들 준우를 데리고 매주 아버지의 헌책방을 찾았습니다. 준우에게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분인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낡은 동화책도 준우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보물이 되었어요. 겉은 낡고 소박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기꺼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더군요. 진정한 성공은 높은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누군가의 세상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겉모습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가진 것보다는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 압니다. 현지의 마음속에는 이제 진정한 평화와 자부심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끝없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말이죠.